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이 금방이네요. 한 주요? 아, 한 주가. 네. 아유, 네, 제가 감 떨어졌네요. 한 주가 금방 되다 보니까 한 달도 금방 된 것 같은. 네, 네. 금방 모으면 다 금방이죠. 금방 있으면 또 죄송합니다. 내년이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어떻게든 살려드리려고 했는데. 자, 지금 뭐 정치권 두 분 굉장히 취재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다. 이거 여쭤보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건데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뭐 이 또 출마 소식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이 한 법무부 장관의 행보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배우자의 봉사활동, 대구 방문, 또 그 외에 대전, 울산까지 여러 방문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취재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총선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한동훈 장관 출마는 이미 뭐 기정사실로 다들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한동훈 장관은 그 본인도 선을 긋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배우자의 봉사활동 보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냐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 배우자가 이렇게 주목받을 만큼 사진이 찍히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이제 임기 시작한 지가 이미 1년이 훌쩍 넘은 상태인데 네. 이런 사진도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대구 일정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뭐 명확해 보이죠. 마치 지지자들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이제 당에선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탄핵을 뭐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실제로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못 쓰는 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마도 못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완전히 수가 막히는 상황이 오니까 차라리 그 전에 이제 활로를 열어두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만드는 게 낫다. 이게 이런 판단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마땅치 않다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기대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죠.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좀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코스를 생각들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다른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총리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다른 장관도 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전공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회에서 표결해야 되는데 인준을 받아야 되죠. 네,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총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지라는 게 총선 아니면은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거,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거 요거밖에는 지금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요소도 한 가지가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소를 좀 짚어드리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러니까 치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은 많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하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기자분들로부터 질문을 최근 많이 받는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주목받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계속 비교를 해요. 그래서 누구 파괴력이 더 크냐.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 모두 대구 출마 생각이 있는 거냐.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서 두 사람의 경쟁자 구도 또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나요? 한동훈 장관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친윤 그룹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표현으로 윤핵관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친윤 그룹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 관계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 예전에 보면은 발언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당대표 시절에도 보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통했다, 전화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최근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랑 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두 가지가 좀 다 있는 것 같다라 그래요. 한 가지는 이제 그 견제의 측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설 꺼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는 뭐 1, 2주 안에 무너질 거고 지금이 이제 벌써 2주차가 됐지만 그거 얘기한 시점에서요. 무너질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상황 이걸 좀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견제구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네 하는 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 반대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꾸준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는 친윤그룹 의원들을 분리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통으로 다 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권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좀 술 열어놓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랑 지금은 이제 완전히 척을 진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건 명확해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까지 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이나 여권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파기력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다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신당도 못 만들 거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의원들을 이제 소위 낙엽 죽기 하겠다라는 건데 그 시점도 뭐 2월 말이나 3월 초 될 텐데 너무 늦을 거고 그때 가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모으면 명분도 안 살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지금 중도층들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지율을 온전히 흡수하게 되면은 그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비례대표 중심으로 꽤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그 선거제 관련해 가지고 그 병립형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주장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그 위성 정당의 좀 힘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아무래도 의식해가지고 이런 행보들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는 국민의힘에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 생길 것에 대한 견제가 지난 총선이 아니라 지지난 총선처럼 기존 정당들의 이 득표대로 가져가는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은 어떨까요? 자, 이현지 기자. 여권의 총선 시기에는 뭐 혁신위원회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상당히 빠르고 뭔가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좀 느긋한 것이냐, 전략이 없는 것이냐, 모호한 것이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나왔을 때 민주당 관계자가 했던 말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개발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내년 총선을 정책 선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준비해 온 거를 그냥 차근차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김건희 특검을 좀 당겨하자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12월 22일 이후에 이제 자동 부의되는 김건희 특검을 12월 8일 본회의 전에 무조건 앞당겨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의장에게 이걸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좀 관건은 국회의장이 그러면 이 특검을 본회의에 올려줄 거냐의 문제인데 그간의 행보나 이제 의장의 성정을 보면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나 아니면 안건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2일 이후에 자동 부의되는 걸 네. 거슬러서 일찍 상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의장실에선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가는 건 지금 22일 이후에 설사 이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더라도 12월 22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아무런 예열이 없이 딱 갑자기 김건희 특검을 이제 올릴 때가 됐어요 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도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12월 8일 이전에 앞당겨서 이걸 처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 전부터 좀 군부를 떼고 정말 할 것처럼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단독 처리할 명분도 생기고요. 또 국민들의 관심도 환기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뒷받침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요. 12월 22일 이후는요. 예산안 통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의 예산안 통과 문제와 또 특검 문제 이렇게 좀 쟁점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김건희 특검 통과가 12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거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를 민주당에서 단독 통과시켰을 경우에 그런 거부감이나 저항 내지는 역풍도 줄이고 대통령실이 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 설사 12월 22일 이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가더라도 지금부터 이걸 좀 그렇죠. 이제 주목을 관심을 갖도록 그렇죠. 민주당이 이걸 할 국민들에게 겁니다. 12월 이야기를 말에. 해놓으면 네. 대통령 거부권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또 민주당 내부의 속뜻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또 흥미로운 취재 내용입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 전략으로 민주당 내부를 좀 분열시킬 수 있는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금 사면만 받았는데 복권을 시켜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취재를 했는데 여권 취재에서 이런 내용이 좀 가시화된 게 있나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제가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해야 된다. 뭐 김경수 지사 풀어줘야 된다. 복권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면 복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잘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전략이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지금 단일하고 차기 주자도 없다 보니까 거의 이제 원톱 체제인데 여기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일종의 풀어주고 그다음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입장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대안 세력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일종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가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인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로에 있을 때도 국민의힘 분위기를 취재를 해보면은 구속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급격히 몰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이제 지도부 체제 어떤 방식으로든 생기게 될 거고 그럼 민주당이 혁신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정화돼서 쭉 이어져 오는 과정이 그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정책 이슈나 이런 것만 잘 던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그걸 흔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나타나게 해서 민주당의 어떤 혁신 내지는 그 내부 분열 양상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형태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역동성이라고 해가지고 야당이 지금 역동성이 없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는 뭐 국민의힘이 밀릴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들썩들썩하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억지로 굳이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를 활용해가지고 그쪽에 역동성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국민의힘의 선택이 이 김경수 전 지사를 살려두는 것이 승부수가 아니라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라는 거죠.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만약 복권이 될 경우에 실제 김경수 전 지사가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문제가 일단 있는데요. 이거는 김경수 전 지사 측근에게 물어보든 아니면 뭐 전 지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절대 아닐 거다. 지금 현재 영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데요. 총선 전에 아무리 복권이 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뭐 출마를 한다든지 총선에서 뭔가 유세를 다닌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본인의 평소 성격과도 맞물려 있고 바로 복권이 됐다고 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 복권이 됐을 때 민주당에 미칠 영향이 뭐가 있느냐. 아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영향이 클 거다. 혹은 아닐 거다.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영향이 좀 있을 거라는 입장은
김경수 전 지사가 설사 총선에 뭐 출마를 한다든지 뭐 정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권 주자가 등장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친문계의 구심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는 비명 의원은 사실 세보면은 4-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김 지사가 살아있는 카드가 되는 순간 비명계의 구심점이 충분히 되면서 당내 목소리가 좀 비명의 목소리가 모아져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이제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 의원에게 현재 이재명 대표가 그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당권장을 완전히 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의원들이 그래 일단은 봐줄게 이거지 언제든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릴 수가 있다. 사상의 누각이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체제를 흔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표가 강해서도 아니고 이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확실히 당에 뿌리를 내려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다가오는 공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 비명계를 뭐 이른바 뭐 좀 쳐내기가 어려워질 거고 운신의 폭이 지금보단 줄어들 거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요. 그 반대의 시각은 오늘 또 다른 친명 의원에게도 좀 이걸 물어봤는데 예.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 어떻게 봤냐.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다고 그 친박들이 뭉쳐서 뭔가 구심점이 만들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더라도 당장 무언가 친문이나 비명의 단체 행동이 이어지거나 뭐 이 대표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이러한 과격한 뭐 급진적 변화는 절대 이끌어내기 힘들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로 가는 거엔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뭐 순봉 기자도 얘기를 해줬지만 심리적 구도적으로 흔들 수 있는 거지 이 대표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조금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단단하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렇죠. 자, 정치권 상당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입니다. 인현 혁신위원장이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를 만났는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혁신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김기현 대표를 좀 대체할 체제가 비대위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거칠게 느껴져서 왜냐하면 1, 2주 사이에 바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길래 좀 당 분위기랑 이제 주요 요소에 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비대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은 좀 다른데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비대위론의 시나리오가 크게 3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혁신위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정당에서 혁신위가 하는 행동 중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나 여기 정당 혁신 못 하겠어요. 나 그만둘게요. 포기할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 혁신 안 되네요. 이렇게 혁신위가 외치는 순간 이 정당은 그야말로 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여러 가지 안을 던지고 있는데 지도부나 친윤그룹에서는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가 되면은 혁신위가 예를 들어 붕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그 인요한 위원장을 불러왔던 김기현 대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그 두 번째는 혁신위가 잘 돼도 붕괴될 수 있다. 이게 또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건 왜요? 혁신위가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혁신위가 내놓은 안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뭐 험지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지도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친윤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기존의 그 친윤그룹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약화시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모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당에 들어왔을 때 그 룸을 열어주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기득권들이 다 꽉 차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딱 당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뭔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대표단이라던가 아니면 친윤그룹들이 힘이 빠져 있는 상태면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 체제이대 그 사실상은 한동훈 체제인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유냐면은
이건 사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되 이재명 없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강서 그 구청장 보궐선거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이긴 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이라서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치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민의힘에도 적용을 해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당에 들어와서 실권을 다 행사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김기현 없는 김기현 대표 체제,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 체제로 치르는 게 맞는데 그 그림을 혁신이가 미리 만들어주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약화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제가 이거는 올해 초부터 아니면 뭐 작년부터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본격적인 사정 정국은 그 야권을 향한 게 아니고 여권을 향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당 내부의 사정 정국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총선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싹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비대위론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건,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앞으로 거치가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 있는데 슈퍼 빅 텐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외연을 더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가 함께 갈 수 있는 세력들 또 시민단체들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뭐 위태롭거나 비대위 쪽으로 가고 있는 국면에서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왜 그런 겁니까? 결국에는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쭉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혁신위를 데려왔을 때도 비슷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냥 비대위로 바로 가는 게 낫다, 대표 체제 끝내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혁신위를 도입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한동안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말이 없었죠. 혁신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자연스럽게 임기가 연장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비대위론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내 체제에서도 빅텐트 쳐가지고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 이런 신호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기 선대위를 띄워야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띄운 거랑 마찬가지로 조기 선대위를 빨리 띄우게 되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굳이 무너뜨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의 힘은 다 넘겨주고 대표 체제는 유지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행보 같은 것들은 이 대표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뽑힌 최고위원들도 어찌됐든 간에 뭐 내년 총선에 그 출마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최고위원직을 달고 출마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조기 선대위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대표 체제 힘이 실권이 빠지더라도 그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대위와 기존 지도 체제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니고 조기 선대위를 띄우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비대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는 붕괴되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총선 앞두고 뭔가 전략적 시도를 하는 것이 지금 뭐 된서리를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프로젝트 홍보 연수막의 문구가 이 청년 비하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과하고 정리했지만 총선 기획단과는 상관이 없다. 이 홍보 기획사의 일이다. 이렇게 또 사과를 정리를 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또 커지는 모습인데요. 자, 알려지지 않은 이 갤럭시 프로젝트 현수막 논란의 이야기, 어떤 이면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화요일에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해당 시안 보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본 한 그 총선기획단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곧 새로운 민주당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 시작으로 2030을 겨냥한 뭐 캠페인도 할 거고 문구도 곧 발표될 거다. 굉장히 신박하니까 기대를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이 현수막이었죠. 그래서 이게 당신이 말하는 신박한 것의 결과물이냐라고 물었더니 네. 이게 애초에 이제 본인들이 의도를 한 거는 기존의 무거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뭔가 정쟁만 담겨 있는 그런 이른바 조금 꼰대라고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4050
활동에 좀 집중한 현수막 문구에서 탈피해서 조금은 가볍게 2030에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틀, 벽을 깨기 위한 시도였는데 이게 좀 결과적으로 문구가 문제가 돼서 아쉽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단은 지금 이은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총선 기획단에도 보고가 된 내용이네요. 네, 그럼요. 예, 총선 기획단에 당연히 보고가 됐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 단장이잖아요. 네. 단장이 그래서 사과를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사과를 한 부분은 이제 업체 탓이 아니고 어쨌든 업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총선 기획단과 당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위에서 보고가 되고 오후에 바로 그 현수막이 걸려요. 근데 그 오후부터 논란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주말부터도 지도부가 이미 심각성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최고위 전에도 한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들끼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단체 메시지 방에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서 정알못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커뮤니티에서도 쓰고 뭐 친구들끼리도 쓰고 2030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 해도 이런 거를 공당이라는 데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조금 쓴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오전 이제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조정식 사무총장이 제가 책임지고 사과하겠다. 제 불찰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기조가 이미 주말 새 형성이 됐었고요. 이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물론 뭐 최고위원들이 정말 강하게 이 부분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정리하고 가야 한다.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하고 특히 업체 탓이라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 질타를 굉장히 세게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작은 거짓말이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거다. 애초에 문제가 됐을 때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키웠다라고 굉장히 문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일 만에 사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뒷얘기를 들어보니 이 아까 사무총장이 사과하는 그 브리핑에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낸 게 민주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현수막 문구 제작 등 이 갤럭시 프로젝트에 약 10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고요. 네. 민주연구원 예산으로 그중에 현재 이 현수막 단계까지 3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용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내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과를 한 부분이 아쉽다. 왜냐하면 이것을 좀 현수막에 얽힌 해프닝으로 끝냈으면 좋은데 이 갤럭시 프로젝트라는 너무 좋은 프로젝트를 원점 재검토한다고까지 너무 크게 네.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여하튼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2030 MZ세대가 내년 총선에도 중요한 유권자층인데 원칙과 상식 바로 비명계가 주축을 이루는 그룹입니다. 원칙과 상식에서는 현수막 논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체제 문제점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에 이제 공감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계속 나오는 뉴스가 뭘 할 거다. 뭘 합니까 이번에?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친낙계에서는 계속 뭔가를 띄우고 싶어 하는데 그 세력 자체가 너무 소수인데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지층 내에서 대선 실패 책임론이란 딱지가 붙어있는 분이라서 좀 역할이 쉽지 않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에게 뭐 전국 유세를 부탁할 일 자체도 없을 거고 총선에서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네. 본인은 최근에 그 일부 중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는 친낙계 그 관계자의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의 호위 병사들이 모두 다 공천을 받고 친낙계 이른바 뭐 비명계들을 예를 들어 공천에서 배제시킬 경우에 본인은 유세를 뛸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유세를 부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비명계가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해서
뭐 분당을 한다거나 신당을 만든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어떤가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전에 그 이낙연 전 대표랑 가까운 의원 만나고 왔는데 그 행보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는 이거더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은 이제 언론 인터뷰 최근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랑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목소리 많이 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박순봉 기자가 이 대구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요즘에 대구에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에 공들이고 한동훈 장관도 대구 가서 사인회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고 말 그대로 대구 안 대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구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지지율 떨어지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많이 이렇게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장 좀 집중이 되는 거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대구 달성에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권에서 이게 좀 주목이 되고 근데 좀 쉽지는 않은 게 대구 달성의 현역 의원이 누구냐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겹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많이 주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좀 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뭐 유영하 변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총선에 그러니까 이런 점부터 먼저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 부총리에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이현지 기자는 제가 요즘 유행으로 밀고 있는데 대구 안 대구 괜찮지 않아요? 네, 신박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